서울대학교 박지한 교수의 평등을 넘어 공정으로라는 책을 한 다음에 오늘 두 번째로 공정사회를 위하여 공정문제를 다룹니다. 우리가 사실 공정이라는 문제에 관해서 가장 크게 이슈가 됐던 게 조국 사태가 벌어지면서 입시 공정 이런 것들이 이제 큰 문제가 됐죠. 요즘은 또 뭐 취업의 기회에 관한 불공정 문제가 크게 사회 이슈가 되고 있고, 그래서 공정이 지금은 특히 그 일자리를 못 구하고 못 구한 청년들의 공정이 최대의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그래서 다시 한번 공정 사회를 향하여 하는 책, 향하여는 원래 심평 변호사가 약간 좌파였다고 그래요. 근데 그렇지만 지금 아마 문재인 정부가 하도 엉망이라서 이런 책을 쓴 것 같아요. 오늘 같이 읽으면서 네 분이 발제를 하시는데요. 그래서 네 분이 각각 한 15분을 맥시멈을 해가지고 이제 앞으로 시간을 좀 잘 지키시고요. 15분 맥시멈에서 하시고 나머지 자유 토론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1부, 2부는 우리 신백훈 방송의 대표님이 하시겠습니다. 신 대표님, 네, 예, 시작하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제가 첫 발제자이기 때문에 시간 맞추는 것이 제일로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제 제 발제 자료를, 발제 시나리오를 가지고 아예 동영상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괜히 마이크 잡았다가는 시간 초과되지 않을까. 동영상을요? 예. 내가 러닝 타임을 13분짜리로 만들었으니까 앞부분 또 뒷부분 가가지고 한 30초 연설도 할 거니까 그리 알아주시고요. 제가 얼마나 경박한 사람인지 경솔한 사람인지 정말 저는 반성을 합니다. 왜냐면요, 이 책을 딱 표지를 보고 부제를 본 다음에 저는 깜짝 놀라가지고 와, 이렇게 좋은 책이 있냐. 그래서 우리 오정인 교수님께 제가 발제 요청을 했던 바가 있거든요. 그런데요, 읽고 나서는 다시 심평 교수한테 제가 전화까지 했어요. 너무너무 훌륭하시다고. 제가 책까지 보내드리겠다고 해놓고는 두 번째는 엄청나게 심평 교수에 대해서 내가 실망을 해가지고 편지까지 보냈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을 해드릴 테니까 저기 전부 다 음소거를 해주세요. 동영상으로 보낼 거니까 음소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모두 음소해 주시고 제가 최대한 볼륨을 크게 할 테니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공자 명조 철학을 공부하고 있는 유학도 신백군입니다. 대동서원 사이버 서당 훈장입니다. 공자 말씀에 유국유가자 불한과의 환불균하며 불환균이 환불 아니라 즉 나라와 집을 다스리는 사람은 적은 것 근심하지 않고 오르지 않을까를 근심하며 가난을 근심하지 않고 안정되지 않을까를 근심한다 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고르지 않다고 하는 것은 단순한 사회주의나 공산주의가 평등이 아니고 공정하지 않은 사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저서 공정사회를 향하여 심평 교수의 책의 표지를 보는 마음은 정말 설레었습니다. 문재인 정권의 실패와 새로운 희망이라는 주제를 보고서는 오정훈 교수님께 저도 발제하겠다고 신청을 하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완전히 미끼에 속았다고나 할 것인가요? 공정사회를 꿈꾸는 농부, 또 2부는 진보 규적, 그리고 대경은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그런데 결론은 저를 속이는 책이었다고 결론 내립니다. 제가 발제를 담당한 2부에 대해서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머리말은 그야말로 애국민의 가슴을 빵 뚫리게 해주는 것이었습니다. 첫째, 문재인 정권은 뉴욕타임즈의 보도에 실려 세계적으로 퍼져나간 이른바 내로남불의 정권이다. 진보 귀족은 겉으로는 그럴싸한 말을 한다. 둘째는 문재인 정권은 무능한 정권이다. 정권의 주축을 이루는 진보 귀족, 그중 상당수가 급변하는 세상에 반드시 배우고 익혀야 될 지식이 없다. 충분히 습득하지 못한 자들이다. 셋째는 문재인 정권은 정치서의
능한 정권이다. 정권 초기부터 선전선동의 중요성을 뼈저리게 느껴서 정치 쇼에만 탐색을 했고, 그렇게 해서 생겨난 그 열성 지지 세력, 개돼지 같은 세력을 바탕으로 정권 보위에 튼튼한 장벽을 세웠던 것이다. 그리고 그 허다한 정치서의 정점은 아마도 테러 세력에 의한 백신 탈취 방지 훈련을 최적으로 텔레비전으로 방영을 해서 국민들에게 이렇게 멋있게 잘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이미지화하려고 했던 것이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그리고 차기 대통령에게 공정성 회복을 위해서 다음 세 가지 응급 처방을 제시를 한 겁니다. 바로 시행을 해달라. 참 죽여주는 말입니다. 여기서 죽여준다는 말은 나쁜 말, 감동을 준다는 때 쓰는 강조적인 표현으로 제가 하는 말입니다. 첫째, 기득권층의 자녀에게 절대 유리한 현행 대입 대학 입시 제도를 되돌린다. 로스쿨 같은 제도인 것입니다. 둘째, 사무관급 이상의 공무원 투체를 과감하게 과거처럼 획기적으로 줄이고 그 여부를 공정한 선발 기준에 따라 선발한다. 셋째, 우리 현실에 맞는 법된 양성 제도를 시급히 고안하되 우선 로스쿨 학비 반액 낮추고 로스쿨을 통하지 않은 법조인의 자금론을 만들어준다. 이것은 감히 이수진 장관의 제조 산하에 버금가는 국가 대제조 사업이다. 이 사업에 착수하기를 차기 대통령에게 제시한다는 것이죠. 얼마나 이 말만 보시면요 정말로 아주 멋진 책입니다. 제가 담당한 일부 목차를 소개를 하면은 나의 버팀목 수성은 할배라든가 이 말이요 이게 수필을 하신 분이기 때문에 참 표현이 말이죠 상대방의 참 아주 그냥 목가적으로 해서 이렇게 끌리게 이렇게 제목도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중간에 양두교육이라는 표현을 이분을 썼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책이 양두교육에 대해서 제가 돌려주겠다. 양두사독이다. 사독 표현하게 이렇게 되었습니다. 사는 줄사자, 독을 하사, 사약이라는 말도 있습니다만 사독, 독을 주는 책이다 하는 의미입니다. 너무 과한 표현이라고 하실 분 있겠지만 저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2부의 목차는 내가 만난 명문장, 이 명문장에 제가 아주 반한 대목이 있습니다. 이 제목만 보면은요, 윤석열 찍어내기서부터 그런데 좀 이상한 대목들도 있죠. 윤석열뿐인가? 또 뭐 트럼프와 대깨문 이런 것도 있고. 이 책에 대해서 제가 감동받고 배운 법원이 있습니다. 법원이란 법원. 다른 어떤 핑계, 어떤 가식을 갖다 붙이더라도 그 행위가 결국 불법으로 끝나게 하는 힘은 법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다가 그 추미애가 그 난리치고 하는 게 그래서는 안 된다. 그러면서 누구도 자신이 사건의 재판관이 될 수 없다는 것이죠. 추미애가 윤석열하고 하는데 추미애 자신이 재판관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추미애 쪽이. 근데 여기에서요. 이 말 듣고 저는 지금 현재 5.18 진상규명법에 의해서 국회에서 진사기가 열리고 있는데 제척 대상자가 명시가 되어 있지만은 현재 9명의 위원 중 6명이 광주 토박입니다. 그리고 이 단체장을 포함해서 부위원장 5.18 관련 단체장입니다. 공정한 조사를 기대할 수 없는 제척 대상자가 세상에 여기다가 들어있던 겁니다. 이 사퇴해야 되죠. 그리고 여기에 이동 문제라든가 이게 성명서가 육군 총군본제 6총 성명서를 이제 제가 의미 있게 보고 이거 큰 문제다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와 관련해서 제가 이따가 심평 교수의 편지 내용에도 이 내용이 있습니다. 즉 진상조사의 면면들은 헛딜을 하고 있다는 헛딜에 국민 혈세를 쓰고 있다. 헛딜이 왜 헛딜이냐? 국민들로부터 승복력이 있어야 하는데 그게 없이 한다는 겁니다. 즉 제척 대상자이기 때문에 즉 누구든지 자기 재판관이 될 수가 없는데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겁니다.
즉 이자들은 원고의 입장을 넘어서 원고 자신들이란 겁니다. 근데 제가 이 대목에 감동을 받아서 이제 출판사에 연락을 하고 심평 교수 전화번호를 알아냈습니다. 전화했습니다. 정말 감동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김하연 박사의 5.18 답변서 국서 무지개 측을 보낼 것이니까 주소 보내달라 했습니다. 그래서 주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책이 후반부에 가서는 저는 충격받았습니다. 그래서 심평 교수 당신의 말하는 양두 교육 이 말을 돌려주겠다. 그 말은 바로 양두 사독이다. 양고기 판다고 손을 꼬셔놓고 사독 독약을 활성하는 책이다라고 했습니다. 그 양두 사독 1번은 트럼프스트 대깨문이라는 제목, 2번은 주의국 문재인에 대해서 개인적으로는 문재인이 고배한 입니다. 주변 때문에 식견을 한다는 식으로 문재인을 미화한다는 것이고, 첫 번째가 결정적인데 세상에 이재명을 진정한 지도자라고 찬양을 한 대목에 가서는 열불이 나고 혈압이 터질 뻔했습니다. 그렇지만 내로남불 정권의 민낯을 조금이나마 밝혔기 때문에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 정말 좌파의 학자들 무섭다, 소름 끼치기 무섭다는 생각을 다시 하게 됐습니다. 정신 바짝 차려보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평 교수에게 직접 보낸 편지를 제가 책광과 빈기로 보냈는데 그 전문을 공개하는 것으로서 발제자의 독후감을 표현하고자 합니다. 네, 보시겠습니다. 심평 교수님께 감히 이 글을 올립니다. 공정사회를 향한 저서를 읽고 엄청 감동한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전화도 드리게 되었습니다. 절대적 진리를 알게 된 것은 감동이었습니다. 누구도 자신의 사건의 재판관이 될 수 없다. 그런데 자신이 사건의 재판관이 된 것은 문재인 정권에서 추미애뿐만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이 5.18 진상규명위원회 구성 자체가 재척 대상자들이 위원회 여러 명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위원장, 부위원장부터입니다. 그래서 심평 교수님 같은 분이 이런 것도 지적하여 줄 것이라 기대하면서 읽었습니다. 여야 만장일치 합의된 북한군 개입 여부 진상조사를 할 것으로 법에 의해서 진상위원회가 구성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하는 지만원 측의 인사는 완전 배제하고 반지만원 측 인사들로 구성된 것은 원고가 재판관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전화로 지만원에 져서 5.18 답변서를 드리고자 전화드렸는데 국회의 경주 주소를 알려주시어 감사하게 생각하였습니다. 그리고 가슴이 뛰었습니다. 심평 교수님 같은 분이 진만원 박사님과 같이 용기와 진정성, 애국심으로 대담하고 서로 소통이 된다면 이 나라를 구하는 데 큰 힘이 될 것이라는 희망으로 가슴이 떨렸습니다. 그런데 호사다마인가요? 전화를 하고 나서 책이 후반부를 읽고 나서는 멈추게 쳤습니다. 심평 교수님도 양두구육이라는 표현으로 문재인 정권 비판한 것을 저는 감히 심평 교수님의 책을 평가하여 양두사독이라 감히 소리치고자 합니다. 감히 백명선생 주제가 감히 심평 교수님 같은 학자의 책에 반대의 소리를 한다고 하시기 전에 오죽하면 이런 소리를 할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양두사독은 세 가지입니다. 1. 첫째, 트럼프와 백김을 동일시하는 것이 절대 아니라고 봅니다. 두 번째는 문재인이 개인적 인격을 고려한 인격이라 하였는데 이것은 무서운 발언입니다. 문재인은 인간으로서 가져야 할 측은지심과 특히 수호지심, 수치심이라고는 전혀 없는 자입니다. 심평 교수님도 일본인 스승을 가졌다고 하는데 일본인이었으면요 탈북을 해도 수십 번 해야 될 문재인입니다. 이를 개인적 인격을 고려하더라고 심평 교수의 글은 참으로 보원명색한 것이라고 공자님은 말할 것입니다. 첫 번째, 이재명을 정치 지도자로 윤석열과 대통령감이라 하는데 여기서는 저는 아연실식입니다. 이 책을 쓴 시기가 대장동 사건이 알려지기 전이긴 하지만 이재명에 대해서는 저는 오래전부터 김사랑이라는 여성이 이재명에 의해 정신병원 감금당한 사연을 잘 알고 있고 또한 이재명이 hin수에게 욕설한 것을 듣고 난 이유는 이재명은 인간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런 이재명을 대통령감이라고 책에다 쓰신 것은 심평 교수라고 하는 사람은 소위 나치 시대에 베레스라고 하는 천동이 주제인가 하는 생각도 들 정도였습니다. 백명선생 저 신백분이가 문재인에게 15번이나 내용 증명으로 정신 차리라 보낸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개무시하는 문재인입니다. 특히 제주 4.3을 공산화를 위한 꿈을 꾸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제주도민으로서 학위 서술을 하였지만 개무시당한 것입니다. 양산 사택 부지를 매입하면서 사용료 확인을 하였다는 문재인과 정경심 과연 공정한 자인가요? 그런 자에 대하여 지지한 것에 대해서 심평 교수의 반성이 먼저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박근혜 탄핵에 대하여 법조인들로서 참여와 회개가 있어야 인간이라고 봅니다. 아무튼 5.18 답변서 이 책을 보내기는 하지만 오죽해 판사들이 잘못했으면은 지만은 박사가 직접 국민들에게 국민 배심을 해달라고 한 것을 슬픈 현실로 받아서 꼭 읽어주시고, 같은 판사들이니까 배심 편지를 심평 교수기로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분 나쁘게 해드린 점 미안하지만 의병이 절규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뚝섬 무지개라는 책은 심평 교수같이 불우한 어린 시절을 잘 견뎌낸 지만은 박사의 일대기입니다. 그리고 이 신백훈이라는 의병이 자전적 에세이 천군보다 좋은 말 책도 공부한다. 이만 드리겠습니다. 이 글은 정말 신백훈이 양심의 외치는 글입니다. 제발 양주사독 세 가지에 대해서 전향하시기를 간절히 하늘에 비웁니다. 3대 반역, 제주 4.3, 광주 5.18 사기 탄핵, 이걸 바르게 하는데 목숨을 건 의경 신백훈 의원. 네. 네, 그래서요, 이 편지를 보내면 과연 심평 교수가 어떻게 반응을 할 것인가 했는데 전혀 반응이 없습니다. 저는 그것도 사람이 아니라고 봅니다. 설령 기분 나쁜 편지를 보냈더라도 편지는 받았다. 근데 동감하지 않는다든가 뭐가 있어야 되죠. 소위 학자라고 하는 사람이 뭐 법학 박사, 저도 6.25 철학 박사거든요. 이거는 인간으로서는 이런 사람들이 소위 지식인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치가 떨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제가 과한 발언이 있으면 이해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신백훈 박사님의 대표님의 글을 보고 나니까 지난번에 진중권 교수의 글 같은, 제가 이제 최근에 좌파들이 몇 사람 전향을 했다고 그래서 책을 좀 읽어보기도 하고 또 같이 토론도 하고 했는데, 역시 지난번 진중권이도 전향을 한 게 아니고 하도 문재인이가 엉망이니까 그래도 진중권 문재인 정도는 비판을 했어요. 근데 이 심평도 사실은 본래 좌파 변호사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안 할까 하다가 요즘 공정이 하도 어디서 한번 봤는데, 역시 그 신 대표님 말씀처럼 역시 그 좌파들의 전향이 완전한 전향이 아니구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 손영광 박사님 발제 부탁드립니다. 네. 네, 3, 4장 네, 발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거 읽으면서 저는 사실 잘 모르고 이 이제 전 판사인 이 심평 교수님 이분이 저는 무슨 확고한 우파 신념을 가진 이제 그런 분인 줄 알았는데 읽다 보니까 그런 느낌은 아니더라고요. 네, 한번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 실패했다라는 내용이 이제 챕터 3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네, 먼저 이제 본인이 사람 보는 눈이 없다라고 하면서 이제 이 내용을 시작하는데요. 먼저 본인이 1982년에 처음 이제 검사되고 직무 대리를 할 때 이제 100% 범죄자인데도 불구하고 그 착한 얼굴에 속아서 이제 그 사람을 엄청 막 그 사람의 변명, 거짓말까지 다 믿어주다가 된통 당했던 그런 사건을 이제 회상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검사 시절에 추미애가 누군가한테 좀 이제 그렇게 좋지 않은 이제 대우를 이렇게 받는 걸 보고 동정심을 가진 적이 있었다라고도 하면서 이번 정권에서 추미애가 하는 짓을 보면서 이제 정말 실망했다 이런 내용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선입견이라는 게 유교적 문화 속에서 추미애가 이제 여성으로서 편견과 선입견에 많이 이제 억압받았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피해자라고만 항상 생각해 왔는데 이제 이번 정권에서 보니까 이제 이 사람의 머릿속에는 그 정치 그리고 윤석열 타도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문재인의 이제 침묵에 대해서도
말을 하는데요. 어 뭐 친한 사람 중에 최중철이라는 정신과 의사가 있나 봅니다. 이제 이 사람의 의견을 이제 가지고 오는데 대통령 중에 지금 문재인 대통령은 의존적인 마음 중심형, 참모형으로 분류되는 그런 지도자인데 이제 이런 사람의 특징이 편 가르고 내 편에만 의지하고 문제가 있을 때, 그러니까 지금 추미애가 문제를 계속 만들고 있을 때 책임을 회피하는 이제 그런 사람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살짝 제 생각에는 이제 조금 주제에서 계속 내용이 좀 새는 게 많은데요. 여기서 이제 "어떤 사람이 대통령이 되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어 지금 참모형인 이제 문재인과의 이제 사람이 참모형인 대통령이 박근혜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이라고 평가하면서 이제 "다음 새로운 대통령은 지도자형이 되어야 된다." 이제 과거의 지도자형이라고 하면 박정희,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이다라고 하면서 이제 그런 유형의 사람은 그러니까 "윤석열과 이재명 같다." 이런 식으로 평가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약간 보면 이재명에 대해서는 꽤 괜찮은 사람이라는 것처럼 전반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는 뉘앙스를 줍니다. 아까 전에 신백훈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때는 물론 지금 화천대유 사건이 나온 때는 아닙니다. 그리고 "차기 대통령 선거 전국은 어떻게 될까?"라고 하면서 정치 지도자에게 가장 필요한 덕목은 사실 이제 지나고 보면 다른 아름다운 말들 많이 하지만 사실 운이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문재인은 "운이 정말 좋았다."라고 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의 실정과 보수 우파의 분열을 치고 들어간, 사실 "능력 하나도 없는데 운으로 대통령이 된 사람이다." 이런 평가를 하면서 그런데 이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 코로나라는 운 때문에 21대 총선은 압승했지만 이제 그 이후에 이제 교만으로 인한 이제 민심이 변화하고 있고 결국 이제 "코로나 때문에 자멸한다." 이런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이제 대선이나 또 보궐선거에서는 이제 "심판이 이제 꼭 일어났으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이 "누구에 대한 심판인가?"라고 하면 "진보 귀족에 대한 심판이다." 그리고 "검찰총장을 거세했던 어 잘못에 대한 심판이다." 국민을 갈라치게 하고 국민을 토착 외구로 몰아간 이제 그런 "국민 갈라치기에 대한 심판이다." 그리고 "잘못된 부동산 정책에 대한 심판이다." 이제 이런 이제 심판이 일어나기를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뭐 그러니까 진중권 씨와 비슷한 스탠스이거나 진중권 씨보다는 조금 더 저는 '조금 더 괜찮은 분이 아닌가.'라는 이제 생각을 좀 하긴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왜 코로나 때문에 망하나에 대해서는 어 우리나라가 당시에 코로나를 백신을 확보하지 못한 부분을 이제 그런 내용을 들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이 부분 때문에 지지율이 당시 좀 내려가긴 했었죠. 하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사실 이게 정권을 무너뜨릴 만큼 사실 이게 큰 원인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음.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의 그 조급함에 대한 문제를 이제 언급을 하는데요. 어 지금 "우리나라는 전반적으로 너무 빠른 변화 주기가 있다."라고 말을 하는데 대법관도 몇 년이면 다 바뀌고 학회를 가 보더라도 학회장도 보통 1-2 년이면 다 바뀌죠. 그 총장이나 학장도 그렇고 공무원들도 자리를 엄청 빨리 계속 돌리고요. 연구 자금 지원 이런 것도 굉장히 이제 "결과를 빨리 내야 된다."라는 게 이제 우리나라의 특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물론 이런 문화의 효용성도 있지만 이라고 하면서 지금 이 문제가 어 지금 문재인 정권에서 똑같이 이런 조급함, 이런 문제가 이제 무능을 결국 낳고 있고 문제가 된다라고 평가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이 부분에서 이제 이분이 약간 좀 안보관이나 이런 부분에서 조금 음 저희 일반적인 보수 우파와 좀 다르다는 걸 알 수 있는데, 그래도 이 정부가 잘한 것을 이제 남북 평화 협력의 줄을 유지해 온 것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문재인 정권의 이 뒤를 잘 이어받으면 '평화 그 통일의 길이 이어지지 않을까.' 뭐 이런 얘기를 써 놨던데 좀, 네, 이제 어 이런 면에서는 약간 좌파적인 그런 색깔이 보입니다. 또 다음 대통령은 단기적인 그런 결과만 볼 것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국민의 꿈, 상상력, 영감을 자극하는 비저니어리가 되기를 기대한다.
이렇게 이제 내용을 마무리하고요. 또 가짜 뉴스에 대한 내용도 이제 이제 말을 하는데 언론중재법에 대해서도 이 저자는 확고하게 반대합니다. 지금 언론개혁, 사법개혁이라는 게 저희가 최근에 이제 많이 문제가 되었고 알다시피 이것은 독재를 시도하려는 여러 정권의 속성과 그냥 똑같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문재인 정권 그쪽은 김어준은 TBS에 월급을 엄청 주면서 계속 쓰고 있으면서 이 반문 성향을 띤 유튜브 채널들은 다 어떻게든지 검열하고 싶어하는 가짜 뉴스라고 몰아가는 이제 그런 어 모순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네, 또 우리나라가 물론 언론중재법을 이제 차치하고서라도 이제 저희가 전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큰 문제를 하나 지적을 하는데 그게 바로 어 언론과 관련돼서 우리나라는 명예훼손이 굉장히 엄격한 편이라고 합니다. 전 세계에서 아마 우리나라만큼 명예훼손으로 잘 이제 어 이 잘 뭐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나라가 잘 없는 것처럼 이제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보통 명예훼손을 하면 일반인들, 민간인들이나 기자들이 권력을 가진 공인들, 권력자들을 이제 비판하는 경우가 많은데 명예훼손을 때문에 이제 이거를 많이 옥죄면요. 결국 권력자에게 유리한 구조가 됩니다. 우리나라는 심심하면 이게 명예훼손으로 형사처벌까지도 받을 수 있고요, 심지어. 그런데 미국이랑 비교하자면 미국은 1964 년도 이후로 지금 56년 동안 공인에 대한 보도 때문에 손해배상 책임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명예훼손으로 얼마나 많이 이제 좀 언론의 자유가 제한되고 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무너지는 민심의 둑. 지금 좌파 성향을 가진 분들은 이제 마음속에 이제 검찰개혁이라는 이 단어를 거의 가슴속에 품고 사는데요. 사실 현 정부에서 이 검찰개혁이라는 이 거짓말로 검찰을 지금 무력화해 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백신 확보를 실패한 것도 당시에 이제 민심이 무너지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작년 12월에 윤석열 검찰총장의 이제 정직됐던 게 집행정지 처분 나면서 또 민심이 점점 더 문재인 정권과 멀어졌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LH 사태를 언급하면서요. LH 사건은 이제 물론 문제가 있었는데 여권이 검경 수사권 조정을 했던 그 문제 때문에 검찰이 이제 수사를 제대로 하지 못했던 게 또 큰 문제였다라고 하면서 결국 이게 현 정권의 인과응보다라고 이제 하고 있습니다. 사실 LH는 뭐 현 정권만의 문제는 아니긴 하니까요. 또 당시에 이 책을 쓰는 당시에 이제 서울시장 보궐선거는 우파 쪽이 이길 것이다라고 이제 평가를 하고 있었고 이제 이런 어 심판들을 통해서 '우리나라가 더 나은 미래로 갈 것이다.' 이렇게 이제 낙관하고 있는 내용으로 마무리합니다. 그래서 이제 3 장에서는 "문재인 정권이 실패했다. 그리고 심판이 되어야 된다." 라는 이제 내용이 나오고 전반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이 실패해서 이제 또 좌파 정권이 그걸 대체해야 된다. 그래도 이재명이 돼야 된다.' 이런 느낌은 아닌 것처럼 보이고요, 전반적인 뉘앙스는. '다시 한번 우파 쪽이 집권을 해서 이 썩어버린 것들을 좀 도려내야 된다.'라는 뉘앙스가 좀 느껴집니다. 네, 다음은 사법개혁입니다. 4 장에서는 어 이 저자인 심평 교수님이 평생 동안 사실 몰두해 온 내용이 이제 사법개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현 정권에서 사법개혁이라고 포장하는 내용들 이런 것들에 더 분노하고 있는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수십 년 동안 연구해 온 그 사법개혁이랑 현 정권이 하는 사법개혁은 이제 완전 다르기 때문인데요. 먼저 "가짜 사법개혁을 멈추시오."라는 내용으로 시작하는데 어 우리나라 사법개혁의 역사를 보면 김영삼 대통령이 시도했었고 노무현 대통령이 시도했었다라고 하고 어 이런 개혁을 통해서 로스쿨 제도가 생겼고 국민참여재판 제도 등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이런 제도들이 이제 실패를 했는데요.
했다고 평가를 하는데요. 그 이유는 크게 봤을 때 이제 밑에서 이제 국민들에서부터 올라오는 이제 그 의사를 반영하지 못하는 방법이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음 그러니까 지금 김영삼 정부나 노무현 정부가 했던 사법 개혁은 국민이 어떤 뭔가 의견을 낼 수 있는 게 아니라요. 검찰이나 법원이 판검사들이 직접 제도를 개선하는 제도라고 합니다, 전반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다시 말하자면 인간의 한계, 판검사도 다 죄인이고 다 부족한 점이 있는데요. 이 사람들도 나태할 수 있고 또 부패할 수도 있는데 이제 그런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검사, 판사는 절대 부패하지 않는다. 이런 가정하에서 그들이 제도를 계속 바꾸게 만들어 놓으니까 이게 뭐 제대로 된 개혁이 될 리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문재인 정권의 사법 개혁은 평가하자면 뭐가 가장 문제냐라고 하면요. 검찰의 권력을 뺏어서 경찰에게 주는 식으로 지금 검 개혁을 해 오고 있는데 그런데 이제 본인이 수십 년 동안 이렇게 판사에서도 생활해 보고 해 보면 이제 자기가 거의 확신에 차서 말할 수 있는데 검찰도 물론 잘못한 게 있지만 "검찰보다 더 나쁜 놈이 있다면 경찰은 훨씬 나쁜 놈이다."라고 평가합니다. 그래서 검찰한테 뺏어서 경찰한테 주면 그게 무슨 개혁이냐. 더 나쁜 놈한테 권력을 주는 것인데 이런 식으로 평가를 하고요. 그렇다면 이 심평 교수가 생각하는 진짜 사법 개혁은 무엇인가라고 하면요. 이 검찰한테 주냐 뭐 이거를 경찰한테 주냐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검찰의 권한의 행사를 이제 국민이 어느 정도 제한할 수 있도록 민주적으로 통제할 수 있도록 이제 그런 권력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그것이야말로 사법 개혁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보니까 수십 년 동안 심평 교수님이 어 주장해 왔던 그런 사법 개혁입니다. 그런 방안으로는 이제 아래와 같은 방법들이 있고요. 또 연고주의에 대해서 말합니다. 연고주의라고 하면 사법 쪽에서 백줄, 뭐 정관예우, 사법 브로커, 사건 브로커, 관선 변호라는 게 있는데요. 관선 변호라는 것은 일반적으로는 잘 알려져 있지 않은 단어입니다. 뒤에서 더 자세히 이제 설명될 예정입니다. 그런데 이제 관선 변호라는 게 이 중에서 사실 가장 심각한 것인데 어 경찰, 검찰, 법원 중에서 어디가 최고 심하냐라고 하면 경찰이 가장 심각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문재인 정권에서는 검찰의 힘을 뺏어서 이 경찰한테 줘 버린 겁니다. 이 경찰의 힘이 엄청 세져 있는데 사실 경찰이 가장 위험한 그런 사법 체계에서 그런 위치에 있다고 하고요. 현 정권에서 실제로 경찰과 이제 지방 세력이 결탁해서 문제가 됐던 게 버닝썬 마약 사건 이제 많은 분들이 아실 거고 또 이용구 법무차관의 폭행 사건 네 이런 것들이 어 이런 문제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이번 정권에서는 이제 청와대까지 관선 변호를 이제 대놓고 또 했었는데요. 어 지금 뭐 정관예우나 사건 브로커 이런 것들을 사람들은 많이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관선 변호라는 게 훨씬 더 심각하다라고 하고 있고 이게 뭐냐면요. 어 그 정관예우라고 하면 그래도 은퇴한 판사나 검사가 변호사로서 이렇게 쪼금 뭔가 영향력을 쪼금 행사하는 건데 관선 변호는요. 현직에 있는 판검사가 관계자로부터 부탁을 받고 동료들한테 그 사건을 배정받은 판검사한테 직접 가서 청탁하는 겁니다. "이 잘 좀 해 달라." 근데 보통 이제 이게 딱 이 말 한마디면 그 사건이 거의 결정날 정도인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저도 어쩌다가 좀 실제로 관직 좀 높은 곳에 계신 분들한테 이런 케이스를 몇 번 들은 적이 있는데 이제 그거를 이제 관선 변호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직 대법관보다 영향력이 더 큰 게 동료 판사다. 그래서 이런 관선 변호의 압력은 어디서부터 들어오는가라고 하면 법원 행정처로부터 오거나요. 청와대로부터 오거나요. 상급 판사나 동료 판사에게로부터 옵니다. 사실
박근혜 정부 때도 이런 사실 관선 변호라는 게 수십 년 동안 계속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당시 윤석열이 지검장으로 있으면서 사법농단이라고 하면서 박근혜 정부를 엄청 때렸는데 이제 바로 그게 관선 변호 이런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무슨 위안부 사건을 잘 합의하기 위해서 청와대나 이쪽에서부터 이걸 좀 잘 처리해 달라 이런 이제 뭔가 제안 이런 것들이 사실 이 관선 변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고 그 경우에는 이걸 꼭 나쁜 거라고 할 수는 없는데 이걸 사법에 개입했다면서 이제 윤석열이 박근혜 정부를 쳤던 바로 그 사건입니다. 근데 또 아이러니하게도 윤석열이 정직되었을 때 서울행정법원이 그거를 이제 정지시켰는데요. 그 재판에 문재인 대통령이 개입했었습니다. 이제 이것도 또 이번 정부의 관선 변호였고 윤석열이 여기 바로 당할 뻔했었죠. 아이러니하게도. 그리고 이제 검사의 후원회 이런 게 옛날에 공공연하게 있었고 좀 심한 경우에는 이제 검사 스폰서가 되는데 이런 것도 관선 변호의 일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공정한 재판을 위해서는 사법의 책임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내용이 있는데요. 여기서는 저희가 어떤 정치 철학적인 개념을 봤을 때 좀 어느 정도 우파적인 개념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하기도 했습니다. 뭐냐면 지금 김명수 대법원장은요. 어디를 돌아다니면서 계속 여기 볼드체로 나온 이제 사법의 독립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하는데 김명수 대법원장이 왜 사법의 독립을 얘기하냐라고 하면 너무 강조한다고 하면서 지금 김명수 대법원장은 느낌이 법관이 잘못을 해도 그것을 정당화시키는 도구로 사용하는 그걸 위해서 사법의 독립과 법관의 양심을 이제 강조하는 것 같다고 이제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법의 독립이 있으면요. 당연히 그 판결을 내렸으면 그것에 대한 책임도 있어야 되는데 지금 사법부에서는 독립만 주구장창 얘기하고 그 판결을 내린 판사의 책임은 전혀 없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 심평 교수님의 생각에는 사법의 책임도 우리가 강조를 해야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판사로서 생활을 하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어떤 게 있냐면 판사들이 사실 일을 열심히 안 하거나 판결을 안 하는 판사들이 종종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년 내내 판결을 하나도 안 하는 분도 있다고 하고요. 판결문을 쓰는 게 좀 부담스럽다거나 아니면 자신감을 잃었다거나 뭐 여러 가지 이유로 계속 변론기일을 계속 막 연장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떤 지방 법원 2 년의 임기 동안 단 한 건의 판결도 안 하는 판사도 사례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가 헌법에서는 "모든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이렇게 돼 있는데 1999 년도에 헌재에서 "판사는 또 신속히 재판해야 할 의무가 없다."라고 판시를 해 버렸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국민들은 빨리 판결을 받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판사가 책임 없이 이렇게 차일피일 미루는 그런 현상도 상당히 있다고 합니다. 이런 게 다 사법에 지금 책임을 안 지는 이제 그런 문제라고 평가하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수처에 대해서도 언급을 하는데 이분은 20-30년 전부터 "공수처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해 오셨던 분이고 그게 그 이후로는 "검찰이나 판사들의 권력을 좀 견제를 해야 된다." 이제 이런 차원에서 "공수처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실 노무현 정부에서 공수처가 생길 뻔했는데 유시민 당시 장관이 지금 이 심평 교수님을 공수처장으로 어 제안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본인이 사실 "초대 공수처장이 될 뻔했다."라고 하면서 이제 "이번에 뽑힌 공수처장이 잘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하지만 우려되는 것은 이제 현 정부가 공수처 검사들을 편향된 인물로 해서 이제 그 자기가 구상했던 그 공수처의 역할을 못하는 것은 아닌가 이런 우려는 있다 정도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발제를 보니까 우리나라 사법이 전 사법의 그동안의 독립성만 보장되면은 어느 정도 뭐 좀 괜찮아지는가 했더니 보니까 사법부 내부에도 영구주의라든지 혹은 여기서 얘기하는 관습 변호라든지 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다는 걸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사법부가 최후의 보루인데 사법부마저 이렇게 정말 많이 문제가 많다는 걸 다시 한번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그다음에 5장 6장을 아팔절 권은서 스님이 안 들어오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7장 8장에 서희석 대표님 먼저 하시겠습니다. 서 대표님 마이크 꺼져 있나요? 서희석 대표님. 예. 네네. 7장 8장 먼저 해주시죠. 이 권은서님이 좀 시간 착각을 한 건지 안 바빠서 그런 건지. 예, 알겠습니다. 네네. 이걸 자료를 제가 올려드릴까요? 아니 제가 이걸 어디 발표하기에 들어가서 예예. 창을 누르나요? 예예. 창에서 올려놓은 걸 클릭하고 공유를 하면 됩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보입니까? 네네. 올라왔습니다. 예. 신청 여기 이분이 뭐 판사 했다 하더라고요. 네, 판사 해가지고 판사 저는 제 생각은 그래요. 이 공무원을 오래 하면은 좀 좌파가 되게 돼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 사람도 어떻게 보면 착한 좌파예요. 착한 좌파. 예. 그래서 이제 좌파 문재인 정권에서 기대를 했는데 문재인 정권이 완전히 진보 귀족이고 이래가지고 실망해가지고 이제 공정사회를 만들자 해가지고 이 책을 쓰신 것 같아요. 그리고 공무원 생활을 오래 해가지고 뭐 확실한 혁신을 하자 뭐 이런 깊은 내용은 없어요. 그냥 공무원 입장에서 잔잔한 이런 내용입니다. 예, 살펴보겠습니다. 예. 7부는 새로운 시대 정신과 새로운 지도자. 7.1이 이재명론입니다. 그래서 이재명을 상당히 극찬하고 있어요. 이 사람은. 이재명을 극찬하고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왜 극찬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정치는 뭐 총칼 정치, 구호 정치, 위성 정치 이렇게 흘러왔다고 이 사람은 보고 있어요. 총칼 정치는 뭐 박정희, 전두환 정도 되겠죠. 그 다음에 구호 정치는 뭐 김영삼, 뭐 군정 종식 해가지고 뭐 했지만 별 공정사회는 못했다 그런 뜻 같고요. 위선 정치는 문재인 정권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이런 역사로 흘러왔다. 처음에는 뭐 공정을 외치며 집권했는 그 친문 세력이 조국 사건을 보니까 이게 공정이 아니고 진보 세력으로 등장했음을 이제 전 국민이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나라 뭐 발전은 안중에도 없고 권력을 이용해서 부를 쌓고 문서까지 위조하고 논문도 위조하고 해가지고 특권을 누렸다. 조국, 김경수 등 친문 진보 세력에 실망한 국민은 이거 뭐 특권층이 아닌 국민 전체가 잘 사는 그런 공정사회를 기대했는데 실망했지만 또 이재명에게서는 희망을 본다 이랬어요 이분이. 그래서 이재명을 한번 만났답니다. 신평 씨가. 그래서 이재명 씨가 하는 말이 보수건 진보건
정권 잡을 때마다 번갈아 가면서 다 해먹었다. 이렇게 이재명이가 얘기했대요. 예. 그런 이재명을 보니까 이 사람은 반기득권자로서 진정성이 보였다. 그래서 이재명은 순수한 진보다. 이렇게 지금 판단을 내립니다. 그리고 약점도 있다. 이재명이. 그거는 뭐 한국의 두테르테다. 인간적인 깊이가 없어서 큰일 하겠나. 또 불안한 점도 든다. 또 측근에도 문제가 있다. 측근에 휘달린다. 자기가 막 주장해놓고 측근이 뭐라고 하면은 하라심에 싹 바꿔버린대요. 그러나 이재명은 대한민국 정치계에 위대한 유산을 남길 것이다. 이렇게 또 이재명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예, 7장 2절은 윤석열입니다. 윤석열은 모기인가 호랑이인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모기는 뭐 혼자 힘을 못 쓰잖아요. 그런데 모기가 집단으로 딱 뭉쳐가지고 공격하면은 엄청난 힘을 발휘해요. 그래서 그런 대표적인 예가 검사들이래요. 검사는 혼자는 힘 못 쓰는데 조직을 가지고 조직에 충성하겠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이제 검사라. 근데 호랑이는 혼자서도 힘쓰는 사람이죠. 그래서 윤석열은 국감장에서 보면은 대단했어요.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 부하가 아니다. 국회의원이 아무리 호통쳐도 주눅이 안 들어가지고 윤석열은 모기형 인간은 아니다. 이렇게. 그래서 윤석열을 또 찬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심평 이분은 윤석열하고 이재명이 차기 대권을 잡을 거다 이렇게 또 얘기해요. 예, 그 다음에 7장 3절은 이제 윤석열의 장래, 윤석열은 뭐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근데 이 책을 쓸 당시에는 뭐 어떻게 지금처럼 뭐 국힘당에 들어가고 이런 걸 몰랐기 때문에 이 양반이 여러 가지로 추측했어요. 윤 총장은 취임사에서 벌써 국민의 지도자로 나설 것을 다 밝혔답니다. 그렇지만 문재인 정권의 1등 공신이죠. 이런 정체성에도 불구하고 이런 정체성에도 불구하고 이제 여는 나라를 망치고 야는 분열돼 있고 희망이 없어요. 그런데 갑자기 윤석열이가 등장했어요. 그러니까 그 정광훈 목사도 윤석열이 대통령 시켜주겠다고 이랬어요. 그 광화문에서. 이러니까 이제 갑자기 스타로 등장한 거예요. 그때는 뭐 문재인이 밑에서 전부 저 대차게 나오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 정광훈 목사 빼고는. 그러니까 이 윤석열이 갑자기 스타가 돼버리고. 그래서 내년 선거 대통령 될까? 국힘당의 윤석열이가 문정권 1등 공세이기 때문에 비토 세력이 만만치 않을 것이다. 그럼 국힘당에 못 가면은 제3세력을 규합해서 또 나갈 것인가. 아주 갈림길에 있다 이런 얘기겠죠. 근데 국힘당에 갔죠 지금은. 그 여권 후보와 이재명이죠. 여권 후보. 이재명과 멋진 대결을 펼칠 것을 기대한다. 근데 여권에서 그 추미애 같은 또 그런 분이 윤석열이 정치 참여 못하게 뭐 공직에서 있다가 뭐 몇 년 내에 정치 못한다 이런 것도 방해 공작을 했어요. 이런 거는 참 웃기는 일이다. 국민 앞에서 권력에 취해가지고 백주대낮에 비틀거리는 꼴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 완전히 추미애하고 그 여권을 비판한 겁니다. 그다음
7장 4절은 이재명과 윤석열의 선물입니다. 지난 4월에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에서 야권이 압승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친문 세력들이 이재명과 윤석열을 뒤엎고 새로운 대권 주자를 내놓을 이런 쿠데타를 일으킬 수 있는데 이 시장 선거에서 져버려 가지고 그럴 힘이 없어져 버렸죠. 그래서 이재명하고 윤석열이가 승부를 겨룰 것이다 이렇게 또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지금 정치가 실종돼 가지고 참 어려운 국민들에게 값진 선물을 줄 것이다 이렇게 또 두 사람을 극찬하고 있어요. 7장 5절입니다. 그다음 2021년의 봄, 서울의 봄. 그래서 지난 4월 시장 선거는 뭐 80년도 5월 같은 정치의 계절이 돌아온 거나 마찬가지였다. 그래서 과거 신구부 세력 같은 같이 친문 세력이 막판 뒤집기는 못할 것이다. 그래서 진보 귀족 정권은 끝나고 진정한 봄이 올 것이다. 문 정권은 끝나고 진정한 봄이 올 것이다. 이렇게 썼습니다. 7장 6절 진보 귀족의 종언을 기다립니다. 이번에 뭐 윤석열이 이재명이 누가 승자가 되든 간에 지금 정권은 끝날 것이다. 지금 정권은 청산될 것이다. 진보 귀족은 얕은 깨를 쓰며 자기 자신의 이속만 챙긴 잔챙이들이다. 잔챙이들이죠. 자신의 분수를 깨닫고 조용히 퇴장하는 것이 다음 정권에서 화를 줄이는 것이다. 조용히 퇴장해야 다음 정권에 그 대제를 좀 줄인다 그런 뜻이죠. 마지막 지금 8부 공정사회를 위한 국가대개조. 국가대개조. 이 저자가 또 밝혔어요. 이 사람 헌법학자로 뭐 있을 때 박근혜 탄핵 정국에서 완전히 박근혜 반대편에 서가지고 내버리나 의견 발표해가지고 현직 대통령도 강제 수사가 가능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완전히 그 흐름을 탄핵 정국으로 바꾼 사람이고 또 문재인 중앙선대위원장까지 했어요. 이 사람이. 그 다음에 또 더 나가가지고 거래 유세까지 했대요. 이 심평이라는 사람. 그러나 이번 시장 보궐선거는 이거 야권이 승리하기를 소망했어요. 그래서 이번 시장 선거에서 여당이 참패해가지고 새로운 세상이 열릴 거로 보인다. 내년 대선에서 새로운 세상이 열리기를 희망한다. 새로운 지도자는 자신이 이권을 버리고 공정사회를 이루어 분열된 사회 통합을 이루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참 맞는 말이죠. 공정사회는 단순한 계획이 아니라 이순신 장군이 말씀하신 산하제조, 온 산청과 온 하천을 다시 만들어야 된다. 이게 산하제조예요. 산하제조를 본받는 국가 대개조를 해야 된다. 이렇게 큰 공사를 한다. 이래놓고 자신이 또 제시하는 건 아주 사소한 세 가지를 제시했어요. 새 정부가 단시일 내에 할 수 있는 개혁. 대학 입시를 다시 되돌린다. 사무관 이상 특채를 획기적으로 줄인다.
로스쿨 학기를 반행으로 줄이고, 그다음 사실을 부활한다. 예, 로스쿨 안 가도 법조인이 되는 그런 문을 만든다. 요 간단히 이제 세 가지 제시했습니다. 요것이 이제 자기가 생각하기에는 힘들지 않고 할 수 있는 공정사회의 첫걸음이다. 아주 국가 대제조를 얘기했는데 호미를 제시했어요. 호미 가지고 뭐 산하를 바꿀 수 있나요? 예,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권력을 가진 기득권 자의 이익에 맞게 지금 왜곡된 사회 구조를 이런 사회 구조를 그게는 진보 귀족의 이익에 맞게 해가지고 지금 왜곡된 사회 구조를 전 국민이 이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회로 바꾸는 것이다. 그럼 그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금 위에 저 위에 세 가지만 해가지고 안 되죠. 그래서 이게 제가 발제자는 제가 멘트를 여기 달았습니다. 시장 정책을 활성화하는 것이다. 이런 걸 제시를 못해요, 지금 이분은. 뭐 공무원만 했으니까 할 수 없죠. 이것이 공정사회의 틀이다. 이 방향은 이렇게 제시했는데 구체적인 걸 제시 못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제가 이제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결국은 이 사람도 이제 지금 보면은 진보 귀족은 끝내야 된다로 얘기하면서도 이재명 찬양을 하고 있는 거 보면은 대충 최근에 뭐 중도다 본인들이 얘기하는 사람들의 대충 어떤가를 알겠습니다. 이제 지난번에 우리가 이제 김중건도 대충 한번 보면서 그런 얘기가 나왔었고 그 외에 또 뭐 다른 사람들 그 당시에 한 사람들 대충 다 자기들 스스로가 완전히 전향한 것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고 이 책도 보면은 대충 그런 것 같아요. 이재명 찬양론을 계속 끝까지 하고 있는 거 보면서 결국은 마지막에 대한민국 개조한다는데 보면은 그냥 시험제도만 이 사람 역시 시험만 본 사람이라 시험제도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대학 입시 계획하는 것은 조국 때문에 이미 드러난 문제고 그다음에 이제 한마디로 사무관시장 특채를 폐지한다고 하는 게 행시 확대하자는 얘기거든요. 그다음에 사시 부활하자. 지금 그렇게 하면 우리나라가 대개조가 될 것인가, 공정사회가 될 것인가. 이 사람은 이제 공정사회 첫걸음이다 얘기했는데 그렇게 저는 좀 약간 좀 너무 결론이 너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사람 오늘 권현서 씨가 좀 무슨 일이 있나 본데 그 권현서 씨가 해야 할 부분 중에 하나가 이 사람이 바이든 대통령을 굉장히 칭찬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역시 그것만 봐도 대충 좌파 색깔을 여전히 가지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특히 보니까 뭐 파리 기후 협약 같은 거 이런 거 뭐 대단히 칭찬하고 있는데 복귀한 거 지금 파리 기후 협약 복귀하는 것 때문에 지금 전 세계가 난리가 났어요. 왜냐하면 파리 기후 협약 복귀하면서 탄소 중립 2050을 미국이 주도하고 탄소 중립을 제대로 안 하는 국가로부터 탄소 국경세를 받겠다고 하는 바람에 전 세계가 탄소 중립 2050을 하는 바람에 지금 신재생 에너지는 쉽게 되지 않는 과정에서 석탄 발전을 줄이다 보니까 LNG 발전을 늘리면서 지금 LNG 가격이 폭등을 하고 있는 그런 완전히 지금 전 세계로 난리가 나고 있거든요. 그래 제가 보니까 그런 것들이 바이든이 이제 지금 가져오고 있는 후폭풍이죠. 게다가 바이든이 지금 뭐 재정 쪽에서도 지금 미국이 법인세를 올리려고 그러니까 다른 나라 법인세를 안 올리면은 또 이제 미국의 기업들이 해외로 나갈까 봐서 글로벌 법인세를 최저한세를 도입하자 이런 주장도 완전 미국이 어떻게 보면 약간 횡포를 좀 부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왜냐하면 미국은 지금 법인세를 안 올릴 수 없는 게 미국 국가 부채 비율이 GDP 120%에 도달했어요. 이번에 보니까 금년에 미국의 재정 적자 비율이 GDP 대비 15%까지 악화된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이 그러다 보니까 미국은 GDP 대비 국가 부채 100% 넘으면은 상하 양원이 인준을 받아야 재정 지출을 하는데 그것이 이번에 120%가 도달하면서 12월까지 잠정적으로 지출을 허용해 놓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게다가 지금 또 보면은 바이든이 들어서 한 것 중에 하나가 실업수당을 200한 몇십만 원까지 올려주는 바람에 지금 근로자들이 직장에 복귀를 안 하고 있어가지고 기업들은 기업들대로 임금을 올려줘도 근로자를 구하지 못해서 지금 난리를 피고 있고 정부는 정부대로 높은 280만 원 되는 월 실업급여를 주느라고 재정은 악화되고 이런 상황이라서 약간 바이든이 제가 보기에는 파퓰리스트이면서 세계를 지금 휘젓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 사람 바이든의 역시 엄청 칭찬하고 있는 보면은 약간 역시 좌파에서 완전히 전향한 게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뭐 중도 어쩌고 하는 사람들이 대충 이런 정도의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닌가. 본인들도 헷갈리고 있는 기준. 지금 이 사람도 진보 기준 얘기했지만 진보에 문제가 있다는 알면서도 완전히 돌아오지 못하면서 헷갈리고 있는 그런 상황을 이 책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요 정도 하고 우리 좀 자유스럽게 좀 토론을 하는 그런 방향으로 하죠. 뭐 또 누구든지 이제 이거 서 대표님 요거 좀 내려주세요. 공유 중지해 주세요. 요 발표하시는 그 밑에 공유 예, 잘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누구든지 좀 자유롭게 오늘 결국 우리가 지난번에 박지양 교수의 책은 굉장히 내용이 책은 작았지만 좋았거든요. 역시 박지양 교수가 제대로 우리가 평등을 너무 공정으로 한마디로 좌파가 주장하는 평등에서 공정으로 페어플레이로 가야 된다 하는 게 박지양 교수의 주장이었는데 그때 박지양 교수 얘기 중에 제가 하나 귀담아 들었던 거지. 공정이 뭐냐? 공명정대하게 정대다. 공명정대는 뭐냐? 페어플레이다. 시장경제 체제에서 페어플레이 하는 거. 이것이 공정이다 얘기했거든요. 근데 오늘 심평 변호사의 공정사회라는 것은 약간 좀 본인도 약간 제가 보기에 헷갈리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전에 쭉 아까 문재인 대통령의 선거대책 본부장을 할 정도로 좌파였는데 지금 뭐 문재인이 워낙 못하는 거 보면서 본인도 헷갈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어서 저는 요즘 중도 어쩌고 하는 사람들의 단면을 보는 것 같습니다. 다른 분들도 좀 느낀 점 혹은 또 개인의 생각 이런 걸 좀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라도 손 들고 얘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우리 김원영 선생님이 얘기했어요. 저는 법조계나 법학계의 아쉬운 점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업을 하면서 여러 소송건을 진행을 해봤는데, 많은 판사, 이런 분들이 판결을 하는 게 약자, 서민을 위해야 된다. 그것이야말로 공정이고 정의다라는 생각이 너무 팽배한 점이 대단히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자든 빈자든, 뭐 잘생겼든 못생겼든, 예쁘든 그렇지 않든 아주 공정하게 누구한테나 똑같은 판결을 내려야 되는데, 제가 직접 겪은 사례가 저희 땅에 고물상을 불법으로 들어와서 운영을 하는 사람을 나가게 해달라고 소송을 했더니, 제가 죄송스러운 말씀입니다만은 새파란 여자 판사분이 여기는 법인이고 저기는 개인인데 이사비 좀 물어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진짜. 개인 한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완전히. 법조계 자체가 제가 보기에는 근대법이 왜 생겼는지, 그러니까 사유재산권이 얼마나 중요하고 개인의 자유가 얼마나 중요하고 이런 부분을 전혀 생각지 못하고, 뭐 민법의 3대 원칙에 있는 사유재산, 그런 부분은 전혀 생각지 못하고 정의가 가장 중요하다, 이런 내용이 있어서 그게 저는 약자를, 서민을 위하는 것이야말로 정의다, 이런 생각이 너무 팽배해서 대단히 큰 문제다. 그 부분을 개선을 하지 못하면 우리나라 판결이 앞으로 나올 거는 전부 그런 방향으로 흘러갈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주 좋은 생각이에요. 그래서 아까 우리 손영광 박사가 지적했는데 그런 건 정의도 아니죠. 그건 완전히 편파적인 거죠. 그런데 제가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최근에 판검사들이 한
1,500명 이상씩 매년 임명이 되면서 너무 좀 뭐랄까 지금 말씀하신 자유라든지 재산권 보호라든지 이런 것을 제대로 좀 이해하고 판결을 내리는 그런 경우가 좀 적어지는 것 같아요. 이번에 이제 대장동 사태 때 누굽니까 그 대장동 김만배를 그 구속을 안 했잖아요. 구속영장을 기각한 판사의 이력을 보니까 이번뿐이 아니고 그 유사한 그 약간 좌파 시각에서의 판결이 여러 번 있던 사람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우리나라 법조계 아까 우리 법조계 문제가 뭐 영구주의 또 관선 판결 뭐 등등 많이 얘기를 했는데 법조계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것 같아요. 오염이 너무 많이 돼 있고 자질은 부족하고 좀 그런 문제가 지금 말씀하신 그런 문제가 너무 많이 있지 않나. 그래서 이번에 국민들이 깜짝 놀란 게 대장동 그 엄청난 국민들 충격을 준 게이트에 불구하고 핵심 인물이 좀 제대로 뭐 수사나 구속이 전혀 되고 있지 않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막 벌어지고 있는 것이 그 이면에 그런 것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정말 안타까운데 이거 어떻게 해야 이게 제대로 자리 잡을지 저는 법률을 하지 않은 게 잘 모르겠는데 너무 걱정이 돼요. 예, 우리 신백훈 대표님. 예. 저는 솔직히 말해서 판사, 검사는 그 어려운 시험을 합격했기 때문에 정말 어느 누구보다도 이 판결이나 이런 게 대해서 보통 사람보다는 잘할 걸로 봤거든요. 근데 이걸 보면서 제가 느끼는 거는 판사, 검사는 권력을 가졌기 때문에 공부를 다 한 걸로 생각을 하고 전혀 역사 공부도 안 하는 거예요. 전혀 역사 공부를 안 해요. 그런데 변호사들은 어떻든 간에 소송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기기 위해서라도 설득을 시키게 가지고 하는데 세상에 판사, 검사는 굳이 상대방 설득시킬 게 없어요. 지 멋대로 한 거를 소위 법에는 양심에 의해서 했다고. 양심에 의해서 했다고. 그래가지고 참 이번에 이 심평이란 걸 딱 보면서 얼마나 이제 위장술인가. 위장이 위장. 지금 뭐 여러 가지 그냥 그 민낯을 여거 저거 엄청 많이 까발렸거든요. 엄청 많이 까발리면서 완전히 속인 거예요. 속여놓고 벌써 이 문재인이가 국민들에게 완전히 모든 걸 아니까 이제 눈치 빠른 이 심평 같은 이 사들이 이제 가능성 있는 이재명이나 윤석이나 가능성 있는 데다가 주선거나 그것 뺏기는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도저히 이런 사람을 어떻게 그러니까 SNS도 안 보는 거예요. 그 형수하고 그 난잡한 이야기, 그 형님하고 그런 것도 전혀 안 보는 거예요. 그것만 봐도 이런 글을 쓸 수가 없어요. 그건 대장동 이전에 나왔는데, 그냥 판사나 검사한 사람은 자기 양심, 그런 거 썩은 양심은 말이에요. 그거 한다고 지금 판단하는 거예요. SNS라도 조금이라도 관심을 가지고 한번 읽어봤으면은 이런 글을 쓸 수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세상에 성남시장실에서 이재명 시장 되고는 뭐 청사 분위기가 바뀌어졌다고 그런 아부 발언을 하고 있고 말이죠. 그래도 참 이번에 이런 걸 보면서 저도 아주 정말 우리 우파들이 너무나 방심하고 너무나 그 처절함이 모질했었다. 완전히 이제 우리 정치 내전인데 이제라도 정신 차려야겠다. 우선 저 같은 사람부터 정신 좀 차려야겠다. 그런 걸 아주 절절하게 든 좋은 기회였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예, 좀 전에 그 문자에 조대김 선생님이 미국처럼 전문가들로 그러니까 그 사건에 관련된 전문가들로 구성된 배심원 제도를 얘기를 했거든요. 그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예, 저는 그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에서 지금 로스쿨 제도가 잘못 좀 운영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미국에서 한 가지 특징은 미국 교육 제도에 법률과 경영학과 의학은 학부에 학과가 없습니다. 그리고 전부 학부에서는 그게 왜냐하면 딱 제가 법률은 사람을 판단하는 거잖아요. 경영학은 기업을 경영하는 거죠. 메디칼은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거잖아요. 이거는 학부에서는
전인적인 공부를 한 다음에 메디컬 스쿨에 오고 비즈니스 스쿨에 오고 로 스쿨에 와서 그 분야를 공부하라 이 취지거든요. 그래서 미국은 대부분 이제 그 비즈니스 스쿨을 나오거나 로 스쿨을 나오거나 그다음에 메디컬 스쿨 나온 이 3대만 이 세 가지만 유독 미국에서는 학부에 학과를 안 둡니다. 저는 굉장히 그 미국의 학제가 그런 면에서 그 세 분야는 중요한 분야는 학부에서 전인 교육을 한 다음에 올라오라 이런 취지인데 우리는 지금 그게 잘못돼 가지고 로스쿨 가는 것도 학부에서 계속 그냥 강의나 안 듣고 그것만 외우고 있다고 로스쿨 가가지고 취지가 잘 안 살아나고 있는데 지금 배심원 제도도 운영이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좀 얼토당토하는 판결들도 있잖아요. 또 한 가지 문제가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똑같이 시험을 보는데 행정고시를 보면 5급으로 들어가잖아요. 근데 사법시험을 보면은 상급으로 갑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구조예요. 제가 그래서 이제 가끔 저는 이제 그 정부에 있는 사람들하고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정부의 사람들 얘기가 5급 행정고시를 봐가지고 들어가지고 인류대학을 나와서 들어가서 상급이 되려면 최소 15년 내지 20년이 걸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검사나 판사는 사법고시 되자마자 상급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방에 내려가면 완전히 영감님이에요. 나이가 20대밖에 안 되는데도. 그러다 보니까 기고만장해지면서 제대로 공부는 안 하고 이런 것이 있지 않나 싶은데 이 제도가 그래서 우리나라는 유일하게 법무부에만 차관이 150명, 차관급 150명이 돼요. 차관은 보통 한 부서에 2-3명 있는 건데 법무부에 차관급이 150명이나 됩니다. 이런 나라가 귀한 구조예요, 사법구조가. 권력을 쥐고 너무 무소불위에 그런 것을 향유하고 있는 것. 그래서 같이 서울대 나오고 서울대 상대 나온 사람이 같이 서울대를 나와서 행정고시 본 사람하고 사법고시 본 사람 간에 그 갈등이 굉장히 커요. 제가 그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아무튼 자 그건 그렇고 그래서 사법제도가 정말 개선해야 할 부분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 서 대표님 말씀해 주세요. 네네. 저도 이 심평 이분이 뭐 그렇게 본성은 나쁜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근데 뭐 저 늘 공직 생활 오래 하다 보니까 그 지난번에 그 박지향 교수 쓴 그런 책을 못 봐가지고 예. 정말 잘된 책이에요. 예, 뭐 저 보이지 않는 손 이런 거, 예. 영국에서 어떻게 또 시장 경제가 일어나고 또 자기 자신을 위하다 보니까 사회 전체가 잘 되는 이런 거를 모르니까 예, 또 그런 글을 쓴 것 같고 또 이 사람은 순수하게 또 전 국민이 잘 사는 그런 공정사회를 만들어 보자 이런 주장을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은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시장 경제를 활성화 시켜가지고 거기서 이제 기회가 일자리가 나오고 또 기회가 창출되고 이래가지고 또 서민이 부자도 되고 또 그런 사회가 되고 또 다 전 국민이 잘 살아서 북한처럼 굶어 죽는 그런 게 없는 것이 우리가 지향하는 사회가 아니냐. 그래서 저는 사실 그래 이 자유경제 사회는 자유시장 경제가 바탕이 되거든요. 자유민주주의는 자유시장 경제가 백업이 돼야 이 자유민주주의가 성공하는 거거든요. 자유시장 경제 없이 자유민주주의만 홀로 존재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거죠. 예. 그래서 너무 심평 교수를 무시하거나 뭐 악담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 제 친구도 그래요. 제 친구도 보면은 회사 생활 할 때는 좌파였어요. 근데 퇴직하고 사회 나서 물정을 보니까 우파로 확 돌아섰더라고요. 그런 걸 참조해가지고 예. 이제 우리가 우파들이 좌파를 미워할 게 아니라 이제 좌파를 다 잘 살게 만들어주고 포섭을 하고 일자리 창출해주고 이래 해가지고 잘 살게 만들어줘야 돼요. 우리가 우파들 더 노력해야 됩니다. 사실 더 노력해가지고 좌파를 잘 살게 만들어주면은 전 국민이 우파가 되는 거죠. 예, 이사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병은 교수님 손 들었는데 잠깐요. 손영광 박사님, 문재인이 어떤 큰 일을 했죠? 네. 어떤? 네. 서희석 대표님 그 친구분을
네. 잘못된 그 60년 동안 좌파로 살다가 어, 네. 돌이키게 한 것, 그게 이제 대단한 일이라고 했습니다. 아, 그래요? 네네. 네. 아무튼 저는 문재인이 한 큰일이라고 하면은 다시는 이런 좌파 정권이 들었으면은 우리 대한민국이 붕괴되겠다 하는 것을 국민들에게 일깨워 주고 있다는 것인데, 문제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최근에 대장동 게이트까지 일으키고 있는 이재명의 지지율이 40%가 견고하게 나온다는 것에 대해서, 야, 정말 우리나라 국민들 수준이, 조국이가 그런 말을 했어요. 가붕괴라고. 가재, 붕어, 개구리라는 얘기죠. 국민들은 가붕괴인데 왜 용이 되려고 하느냐. 그 얘기를 그런 얘기를 전에 뭐 한 걸로 기억이 나는데, 아, 정말 이런데도 불구하고 국가가 완전 붕괴되고 있고, 또 대장동 게이트까지 일어나고, 뭐 조폭 연루설도 나오고, 뭐 그다음에 아까 우리 신백근 대표님 말씀하셨지만 뭐 욕설이라든 등등 이런 것도 있는데도 지지율이 40%가 나오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김병헌 대표님, 교수님 얘기해 주세요. 예, 김병헌입니다. 오늘 그 발제를 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사실은 이 공정이라는 화두 자체가 이제 굉장히 중요하고 사실 그 비중이 있는 그런 단어인데, 지난번에 우리 박지한 교수님 그 책에 이제 평등을 넘어 공정으로 그 책을 통해서 자유와 평등이 이제 영국에서 태동이 돼서 어렵게 그 개념을 이제 잡아왔다. 그래서 자유를 평등을 너무 주장하다가 보면은 하향 평준화가 되어서 결코 자유를 지키지 못한다. 이런 개념들이 이제 거기에 주류를 이루었고요. 사실 공정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기회의 공정 이건데, 결과의 공정까지를 요구하거나 주장하거나 이렇게 되는 것이 이제 큰 문제성이 있다 하고 이제 우리가 의견의 일치를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평등하다 내지 공정하다 하는 것 자체가 이제 뭐 사람이 그 박지한 교수 책에도 이제 그렇게 적었습니다만은, 똑같이 이 재산을 갖고 많은 재산을 갖고 많은 부를 1년 동안에 거뒀으면은 그거를 공정하게 나눠 가지는 게 좋겠느냐. 그렇다면 재산권뿐만이 아니고 부모로부터 받은 어떤 그 뭐 지능이라든지 그 신체적 역량이라든지 이런 것 등등도 어떻게 그러면은 각자 다 다른데 평등하게 다룰 거냐, 이런 이제 예들을 쓰면서 이제 공정 내지 평등 이런 개념이 상당히 쉽지 않다. 결국은 기회의 평등 정도에 머무를 수밖에 없다. 이제 그런 얘기를 이제 우리가 주장하는 건데, 이거 심평 교수님 책을 제가 이제 오늘 발제를 통해서 쭉 들으면서 보면은, 역시 이제 좌파에 몸을 둔 사람들은 거기에 그 기본적인 어떤 고향 같은 마음을 두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그쪽으로 돌아갈 태로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어떤 그런 설명에 대해서 너무 귀 기울였다가는 상당히 우파 지식인들이 문제를 이렇게 그 문제의 결과를 받아들이기가 쉽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딱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자면은, 앞으로 이제 그 2022년도에 새로운 어떤 국가가 이제 탄생을 한다면, 정권이 탄생한다면은, 이런 어떤 문화 권력 이런 데 대한 그 기울어져 있는 그런 절대적인 그 편중된 그런 어떤 문화 이런 걸 바로잡는 게 이제 큰 과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사실 우파는 집권만 하면은 거기에 대한 피드백이 없어요. 그냥 그 똑같이 간단 말이에요. 그럼 좌파는 5년간 숨죽였다가 다음에 또 집권해서 또 자기들 실익을 챙기고, 이런 작태를 다시 반복하지 않게 만드는 것, 이런 프레임을 잘 만들 필요가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얼마 전에 그 얘기한 거 하신 관련해 가지고 하나 오늘 신문에 난 건데 지금 명필름이라고 하는 영화 회사에서 애니메이션 영화를 하나 만들었는데 그 애니메이션 영화가 전태일에 관한 애니메이션이에요. 우리가 전태일의 문제에 관해서 한번 다뤘습니다. 옛날에 연세대학교 유석준 교수 책을 한번 가지고 다룬 적이 있어요. 전태일이가 그 당시에 크게 두 가지가 문제가 지적이 됐어요. 유석준 교수가 굉장히 깊은 자료를 가지고 분석했는데 그 당시에 초등학교를 나온 전태일이 서울에 올라와서 적은 월급을 받은 것이 아니다. 그런 이제 분석이 나왔었고 또 두 번째로는 그 사람이 절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죽을 이유가 없었다는 아무래도 노동운동가들의 뭐 증거가 없지만은 관여가 있었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추정까지 해보는 그런 상황에서 오늘날 전태일이가 계속 지금 오늘날 민노총이 탄생된 노동운동의 기폭제점이 되어긴 됐는데 이번에 우리나라 명필름이라는 큰 영화사에서 전태일의 편견에 관한 애니메이션 영화를 만들었다고 하니까 앞으로 그 영화가 그게 아이들이 보는 거거든. 아동들이 어린아이들이 얼마나 더 작용화되겠다는 걱정이 되는데 문제는 우리 우파들 쪽에서는 그런 영화를 만들 힘도 없고 돈도 없고 뭐 여러 가지 그런 또 인식도 안 돼 있는 이런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너무 굉장히 오늘 보면 내가 너무 정말 우리가 그래서 아까 유석준 교수가 그런 책을 썼기 때문에 연대에서 학생들이 유석준 교수를 제거하려고 그렇게 애를 썼던 거예요. 지금 생각해 보면은 그래서 제가 여러 논문을 봤는데 그 전태일이가 그 지금 알려 있는 전태일이 아니다고 하는 사람이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연세대학교의 이제 유석준 교수, 그 다음에 한 사람은 성신여대 노동경제학을 했던 박기성 교수인데 이 사람들이 그 당시에 소득에서 그 사람이 임금을 따져보고 근로 여건을 따져볼 때는 도저히 이 사람은 굉장한 그러니까 내 기억으로 초등학교를 나와서 몇 년밖에 안 되는데 지금 급여 수준으로 따지면 그것 한 연봉을 한 1억 정도 받는 상황이었어요. 절대로 그 사람은 자살할 사람이 아니다. 그거는 부신 자살을 그런 얘기가 나오면 우리가 좀 더 그런 걸 우파들이 파고들고 공부를 하고 해야만 되는데 공부가 부족하기 때문에 명필름에서 애니메이션을 만들어서 또 어린 아이들까지 순회시키고 해도 우리가 꼼짝없이 당하고 있는 거죠. 자, 우리 손 박사님 얘기하세요. 손 박사님 조금 전에 우리 김필수 장군님 하실 말씀이 손을 크게 들렸어요. 예, 김 장군님 말씀하세요. 예. 정말 오늘 좋은 유익한 기회가 된 것 같습니다. 오늘 제목이 공정사회를 향하여 이렇게 참인데 어떻게 보면 대단히 국가와 또는 조직 개인의 아주 벅찬 이런 것 같는데 이러한 공정사회 관련해서는 무엇보다도 그 시대 상황에 맞는 시대 정신을 구현할 수 있는 책임 있는 어떤 리더라면은 국가 지도자라 이렇게 봅니다. 한 예로 보면은 며칠 전에 서거하신 노태우 대통령께서 산업화로 민주화 가는 과정에서 국가의 어떤 물리력이라든가 규제를 사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물태우라는 말을 들으면서 인내를 하면서 한 것은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마키아벨리의 어떤 빅투 용기와 어떤 기백을 그 시대 상황에 잘 적용해서 그런 거 아닌가. 오늘 제가 접촉하 있는 어떤 언론인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때가 가장 언론의 자유와 표현이 보장이 되고 잘 됐다. 대통령의 풍자까지도 허용할 이런 정도로. 그리고 지지 세력으로부터 많은 비난을 받으면서까지 그렇게 한 것은 한 지도자의 이런 빅투가 대단히 중요하다. 지금도 마찬가지고 말입니다. 두 번째로는 건전한 시민사회, 공정사회는 건전한 시민사회의 파워가 제대로 기능이 될 수 있는 이런 국가가 조성이 될 때에
튼튼한 우리는 공정 사회로 갈 수 있는 견제와 균형을 가질 수 있는 이런 출발이 돼야 된다는 그 패러다임이 전개가 돼야 되고, 세 번째로는 아까 많은 분들께서 이제 보수 진보 관련해서 이제 그 판사 검사 말씀을 하셨는데, 어떤 그 컨퍼런스에 가니까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 그 나라가 이제 해방이 되고 정부가 수립되고 하면서 이제 그 대학교 특히 교수님들 법에 관련되는 이런 그 교육이 있지 않습니까? 그 우리나라 황의든 분 외에는 법 철학과 법윤리에 대해서 공부한 분이 없다 그래요. 그래서 이게 뭐 공무원 이런 관료 장관실에 가면은 국회의원실에도 뭐 육법 전서라든가 이런 게 대부분 그 어떤 실정법적 이런 거지. 또 이런 걸로 해서 머리 좋은 사람 뭐 검정고시를 통해서 하고 하니까 법에 대한 기술적인 이런 것만 하니까 제대로 기소를 하고 판결을 하는데 지금까지 많은 무리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 하는 이런 말씀을 하는 걸 보고 많은 걸 느꼈는데, 이런 것들도 우리가 이제 대학의 이런 뭐 로스쿨을 비롯해 가지고 법에 관련된 공부라든가 양성 이런 데부터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될 거 아닌가 하는 이런 그 생각이 들어서 몇 말씀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도 법 철학 이런 것은 법학하지 않는 분들도 꼭 들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경작을 했지만 대학 다닐 때 법 철학 강의를 들었거든요. 일단 두 분이 손을 들고 계시는데 두 분의 말씀을 듣고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손영광 박사님 말씀해 주세요. 네. 저는 이제 공정이라고 하는 이런 주제가 나와서 이게 주제는 공정 사회를 향하여인데 사실 내용을 보니까 저는 좀 이런 생각을 했는데요. 지금 저는 이제 막 이제 30대 초반이 됐는데 20, 30대가 보기에는 사실은 그렇게 현실적으로 와닿는 그런 공정에 대한 얘기는 사실 좀 많지 않다는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사실 이번에 공직자, 판사, 뭐 교수로 있으면서 관련된 사법이나 이런 분야에 대한 정의를 좀 많이 말씀하신 것 같고, 저는 최근에 제가 또 커뮤니티 사이트 이런 걸 봤을 때 2030이 가장 분노하는 공정 문제가 뭐냐라고 하면 사실 지금 취직 문제고요. 또 남녀 평등이나 페미니즘 문제에서 이 공정에 대해서 이제 뼈저리게 많이 사람들이 느끼고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하나 관련된 거 지금 그림을 가져왔는데, 당장 이제 그제 있었던 일인데요. 화면 공유가 안 되네요. 아니, 이미 노트북에 올려놨으면 화면 공유가 되죠. 노트북에 올려놓고 창에 들어가서 보면, 예. 지금 예를 들어서 이번에 2020년 상반기에 서울시립대 교수가 27명 자리가 났는데요. 근데 그중에 오른쪽에 이제 이렇게 적혀 있는 거 보시면 여자만 지원할 수 있는 자리가 한 27개 중에 10개가 됩니다. 남자는 안 되고. 네, 기계과 보면 뭐 토목과, 이게 뭐냐면 이제 과마다 강제로 여성 교수 비율을 몇 프로 이상 맞춰라 이렇게 하다 보니까 27명 중에서 10명은 여자만 지원 가능하고요. 나머지 17명은 남자 여자가 지원 가능해요. 이제 뭐 이런 것들에 이제 사람들이 분노하는 거죠. 그래서 서울대 스누라이프라고 하는 그 사이트 들어가 보면 지금 이게 베스트 게시글로 엄청 추천 많이 받아서 올라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금 이거 열받는다는 거예요. 2030. 열받죠. 그리고 여자들도 네. 여자들도 이거를 별로 뭐 할 말이 없죠, 사실. 이제 약간 그런 게 있고, 또 기사로도 또 좀 나왔는데 지금 서울시 여성단체 근황 뭐 이런 거 해서요. 어떤 이제 여자 페미니스트가 이런 걸 올려요. 은평 시스터즈라고 다음 연도에 서울시 성평등 예산이 없어져서 활동을 못하게 되었습니다라고 하면서 막 트위터 서로 주고받으면서 이 오세훈 이 미친놈아 막 이런 식으로 욕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 은평 시스터즈가 뭐냐면요. 그 여성 1인 가구들끼리 그냥 모여서 말하고 있죠. 어떤 모임인지. 그냥 영화 보고, 그것도 여성 영화 보고요. 떡볶이 먹고, 마작하고, 자전거 타러 놀러 다니고, 이런 게 지금 은평 시스터즈라는 그런 단체예요. 그냥 제철 과일 사서 먹고요. 등산도 하고요. 근데 이제 이게 이때까지 서울시 예산으로 다 이걸 지원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근데 댓글 반응이 이래요. 이 스누라이프인데 돈 엄청 아깝다. 박원순 10년 동안 1조 원 이런 데 지원했다. 보면 진짜 막 욕도 엄청 하죠, 보면. 막 빨갱이가 어떤 애 저떤 애 하면서 지금 보면 이제 사실 우리가 2030들이 많이 생각하는 지금 공정에 대한 문제는 사실 여기서 이분이 말한 뭐 사법개혁 이런 것도 사실 원칙적으로 중요한데요. 사실 중요한 그런 정책인데 지금 이런 데서 공정하지 않다는 걸 많이 느끼고 있다. 이걸 제가 하나 공유하고 싶었고요. 또 하나는 제가 이 책을 읽고 나서 사실 이 심평 교수님이 판사 출신이시기도 하다 보니까 SNS를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 전 이분이 이재명 쪽인지 윤석열이나 홍준표 쪽인지 개인적으로 좀 궁금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분이 이제 이재명에 대해서 평가하면서 이 책 마지막에 이재명은 뭐 우리 정치사에 뭐 축복, 선물이 될 거다라고 하면서 뭐 엄청 좋게 평가를 했거든요. 근데 이때는 화천대유 사건이 안 터졌죠. 그리고 이분의 이제 뭐 마피아 관련된 거, 조폭이랑 관련된 거, 그리고 또 강제 입원시킨 거, 또 문제가 하나 두 개가 아니죠, 이재명이. 근데 과연 이분이 지금 이재명을 여전히 좋게 평가할까? 아니면 이재명은 그래도 아니라고 생각할까? 그게 좀 궁금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 좋은 지적입니다. 근데 이재명이 얼마나 무서우냐 하면은요. 제가 오늘 이재명의 공약을 좀 방송 관계로 좀 들여다보게 됐는데 이재명이가 얘기하고 있는 기본소득, 기본주택, 기본금융 이것만 하더라도 5년 동안 제가 대충 추산해 보니까 한 800조 원 정도의 예산이 필요해요. 그걸 다 뿌린다는 거거든요. 그것이 파퓰리즘이 굉장히 무섭습니다. 전 국민들이 그걸 뿌린단 말이에요. 옛날에 2차 대전을 승리로 이끈 처칠도 전쟁이 끝나갈 무렵에 노동당에서 우리가 잘 아는 베버리지 보고서라는 복지 정책을 내놓은 노동당한테 선거에 졌습니다. 저는 이재명이 이번에 보면서 이재명 지지율이 나오는 게 아까 어느 분처럼 특정 지역 지지도 있겠지만은 5년 동안 거의 800조 원에 가까운 돈을 풀겠다. 이렇게 나오는 거 보면서 우리 국민들이 누구한테 표를 줄까? 이렇게 하면 파퓰리즘이고 나라가 재정위기로 갑니다 하는 사람한테 표를 줄까? 아니면은 내가 당장 한 달에 몇십만 원씩, 심지어는 1, 200씩 받는 그 사람한테 표를 줄까 하는 걱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서희석 대표님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시죠. 아까 손을 드셨는데. 예. 지금 아까 전태일이 말씀하셨잖아요. 예, 지금 또 그 교육계에 지금 문제가 심각한 것 같아요. 교사들 99%가 전부 자살이에요. 그러니까 난 깜짝 뭐. 놀랐어요. 예. 그래서 제가 아까 또 말씀드렸는데 뭐 공급쟁이 생활만 하다 보면 좌파가 자연적이 된다 그러는데 사실 그런 영향도 크겠죠. 근데 이 전체 지금 이게 교육이 지금 심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 독일 같은 데 가면 교수도 회사 생활 그 경력이 있어야 교수가 된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 교사들도 학교 졸업하고 바로 교사만 해가지고 안 돼요. 예. 사회생활 시장도 알고 이 시장에서 벌어보기도 하고 생산 라인에서 밤새워 일도 해보고 그 회사가 어떻게 돌아가고 기업이 어떻게 돌아가고 시장이 어떻게 돌아가고 이런 걸 알아야 이 교사 자격이 있는 거지. 이거 뭐 가서 녹음기만 틀어가지고 1년에 하던 거 그대로 틀어가지고 그냥 로봇처럼 사는 그 교사들이 큰 문제 같아요. 그리고 전태일도 이거 속 좁은 인간이죠.
예? 왜 자살을 해요? 전태일이가 뭐 정주영 회장보다 더 고생했나요? 정주영 회장이 더 가난했죠. 아니, 더 가난하고 더 힘들게 일했어요. 전태일이가 정주영 회장보다 더 열심히 일했나요? 아유, 그거 말도 안 되죠. 아니,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일어나가지고 사업을 일으키고 해가지고 고용을 창출하고 나라가 잘 되도록 해야지. 그게 큰 사람이지. 조금 힘든다고 자살하고, 뭐, 누구 사주받아 자살하고, 속 좁은 인간들이죠. 그래서 그런 걸 교육에 시켜야지, 그런 걸 교육에. 그게 지금 이런 걸 교육을 안 시키고, 전태일을 우상화하고 이러니까 이게 되겠어요, 이게. 예, 이사입니다. 제가 교육 문제가 정말 심각한데 오늘 신문에 보니까 어느 학교에서 태극기와 북한기를 나란히 걸어놓고 교실에 강의를 몇 주 동안 했다는 사진이 실렸어요. 정말 충격을 받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인데 그러고도 아무 문제가 없는 게 우리 대한민국 지금 현재 현실이고요. 아, 정말 우리 이 교육 문제, 정교조 문제, 또 그다음에 우리 아까 우리 손영광 박사님 보여줬다시피 풀뿌리에 퍼져 있는 좌파들의 문제, 이런 걸 어떻게 해야 할지. 야, 아까 제가 신문에 본 건데 맞아요. 인공기와 태극기를 나란히 걸어놓고 교육을 했다, 교실에. 사진까지 나왔어요. 이게 오늘날 대한민국 현실인데,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 우파 대선 주자들 가운데서 지금 공정이 최대의 화두가 됐는데도 공정을 가지고 얘기한 사람 한 명도 없었어요. 지금까지 토론회를 보니까 너무 안타까웠고요. 야당 조국이가 제시한 공정 문제를 들고 나와서 파고들 생각을 전혀 안 하고, 아, 너무 안타까워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이게 우파들도 공부를 해야 한다는 얘기예요. 공부를 안 하면은 맨날 헛소리만 하고 있는 거죠. 제가 다음 주에는 말이죠, 좀 다른 주제를 할 건데요. 지금까지는 이런 사상적인 얘기했는데 다음 주에는 새로운 요새 뜨고 있는 NFT라고 하는 걸 할 겁니다. NFT라는 게 뭐냐면 non-fungible 토큰이라고 하는 건데 대체 불가능 토큰이라고 하는 건데요. 지금 블록체인이라는 게 특징이 비가역적, 돌아갈 수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블록체인 기반으로 예술품 같은 거, 그다음에 무슨 심지어는 책 같은 거 여러 가지 그걸 갖다가 블록체인으로 올려서 토큰을 만들어서 판매하는데 지금 난리가 났어요. BTS 공연 장면도 NFT 토큰을 만들어서 엄청나게 비싸게 팔리고 있고요. 그런 것들이 앞으로 제2의 비트코인이 될 것이라는 그런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작년 하반기부터 지금 얼마 안 됐어요. 작년 하반기부터 엄청난 붐이 불기 시작하면서 특히 우리나라에 30대 여기 나와 밑에 우리 김원영 선생님 올렸는데 간송미술관에 국민정 해례도 NFT로 얼마 만들어서 판매한다고 내놨죠. 그래서 제가 보기엔 이것이 그렇게 되고 이제 그렇게 많이 만들어진 NFT 토큰을 또 거래하는 거래소까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지금 제가 보니까 30대, 40대 젊은 사람들이 여기에 엄청 지금 투신하고 있고요. 엄청 큰 돈을 벌고 있습니다. 그래서 NFT가 뭔지를 다음 시간에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많이 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NFT도 엄청 재밌을 거예요. 그리고 굉장히 새로운 기회가 될 수도 있어요. 네, 감사합니다.